44번, 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은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가장 알맞은 것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45번은 윗글의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 공정무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쌤 사진 기술처럼 잘 그렸어요. 노랄리님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그리니까 그림이 좀 느나 봐요.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이거 글 내용 설명하기 전에 이 글을 좀 분석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이 글에서도 나오는데, 문제 푸신 분들, 그러니까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 글에서 이 바나나 얘기가 나와요. 이 바나나가 바나나를 우리가 먹을 때 이 바나나가 과연 누가 돈을 벌까? 이걸 해보니까, 자, 바나나 농부가 먼저 바나나를 길러요. 네, 그런데 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농장 주인이 있겠죠. 이 바나나를 기르는 땅의 주인이 있고, 이 바나나를 이렇게 힘들게 길러서 농장 주인이 팔면 운송업자, 배 보이죠? 이 배에 싣고 옮겨가는 사람, 이 물건을 옮겨주는 사람이 이 수입, 다른 나라에 그 물건을 받아주는 사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이 농장 주인이 운송업자에게 바나나를 팔고, 운송업자는 다시 이 수입하는 사람에게 이 바나나를 팔아요. 자, 그럼 수입업자는 이제 대형 마트나 아니면 가게에 또 물건을 팔아요. 자, 그럼 마트 주인은 우리에게 바나나를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바나나 농부는 이 바나나를 기르는 사람은 200원을 받고 바나나를 팔아요. 이 한 송이를. 자,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은 이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해서 200원을 주고 이 바나나 한 송이에 대해서는 1000원을 받고 팝니다. 자, 그러면 이 운송업자는 800원을 받고 이 물건을 갖다 준대요. 수입업자에게. 자, 그럼 수입업자는 1,400원을 벌고 대형마트 주인에게 넘기고요. 대형마트 주인은 2,600원을 남기고 그 물건을 팔아요. 자, 그래서 물건을 사는 우리는 총 6,000원을 내고 바나나를 산대요. 그럼 이 6,000원 중에 실제로 바나나를 키우는 사람은 200원을 벌고요. 중간에 보면 이 바나나 옮기는, 사고 파는 사람들 있죠? 운송업자, 수입업자, 대형마트 주인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이런 것, 여기 중간에 물건을 옮기고 파는 사람들을 유통이라고 해요. 유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유통 과정을 줄이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글을 먼저 처음에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앞부분, 지금 빨간색 부분 보이죠? 이 빨간색 부분에서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무역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면 노동자의 노동, 처음에 바나나를 기른 사람, 이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불이라는 것은 돈을 내다 라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다, 돈을 내다. 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맞는 그 돈, 노동의 돈을 내면서, 자,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공정무역 제품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요즘에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나오죠.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 이 유리하다라는 말이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공정무역 제품 사용하면 생산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이익을 지켜줄 수 있다 라고 말하죠.
자, 먼저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 조건인데 이때 이 생산자에게 유리하다라는 건 생산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지켜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중간에 바나나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가운데 하나인 바나나의 경우 3,000원짜리 한 송이 구입하면 약 45원만이 생산자인 농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3,000원 중에서 45원만 농민들이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농장 주인, 수출하는 회사, 수입하는 회사, 슈퍼마켓 주인 이런 사람들에게 가져간다는 거죠. 총 수익의 92%를 유통업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농민에게는 이렇게 조그마한 이익만 돌아간대요. 자, 바나나 이해 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공정무역의 좋은 점, 이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공정무역에서는 생산자 조합이 공정무역 회사를 만들어서 이러한 중간 단계를 줄인대요. 이러한 중간 단계라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이 유통업자가 되겠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농장 주인부터 수출회사, 수입회사, 슈퍼마켓까지 이런 유통업자 중단계를 줄여서 실제 바나나를 재배하는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한다. 위에 나와 있었던 생산자에게 유리한 생산자에게 돌아갈 이익, 이 이익을 보장해준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뭘까요? 답은 자, 이런 회사들을 거치면서 유통업자가 수익의 92%를 가져간다. 자, 앞에 나온 이 말에 대한 정리가 되겠죠? 이런 회사들은 바나나 농장 주인부터 수출회사, 수입회사, 슈퍼마켓 등은 중간 유통 단계이다. 이것을 거치면서 수익의 대부분을 이 사람들이 가져간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틀린 것 확인하면 생산 과정을 확인한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유통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겠죠? 뒤에 유통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생산자의 이익을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생산자 이익과 관계가 없어요. 왜요? 여기서는 바나나의 예시 부분에 보면 생산자에게는 45원만 이익이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이익의 92%는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생산자의 이익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했는데 앞에 처음 보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받는 게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공정무역 반대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2번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글의 주제 한번 볼게요. 주제는 무엇일까요? 결국 여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 가장 중요한 말. 네, 그러나 뒷부분 보면 공정무역은 중간 단계를 줄여서 바나나를 재배하는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 되겠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서도 반복해서 나왔어요. 생산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지켜줄 수 있고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이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죠.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공정무역 제품 사면 생산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라는 4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머지는요, 뭐 소비자에 의해서 형태가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진 않죠. 그냥 뒷부분 물론 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라는 말은 나와 있었지만 중간에 공정무역이 왜 필요한지 바나나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공정무역이 좋다 라는 내용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4번이 답이 됩니다. 바나나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공정무역 제품이 마트에서 많이 팔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마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이런 마크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마크를 보시면 중간에 유통업자, 물건을 옮기는
뭐 배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줄여서 실제 물건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제품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어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정당한 대가 한번 같이 보고요. 또 지불이라는 것도 아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지불이라는 단어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 또 여기 공급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무역이라는 단어, 흔히 한 송이 할 때 송이, 유통업자, 보장, 이 정도 단어 볼까요? 엉금엉금이 여기 나왔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엉금엉금은 느리게 걷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을 엉금엉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엉금엉금 할 때 뭐 생각하냐면요. 거북이 생각해요. 거북이 빨리 안 걷죠. 느리게 걷죠. 한 발씩 한 발씩. 이거 엉금엉금 기어간다, 엉금엉금 걷는다, 느리게 천천히 움직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정당한 대가부터. 혹시 방금 설명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정당한 대가라고 하면요, 노력 또는 희생이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희생하거나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그 값으로, 보답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받는 뭐 보수, 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당하다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 돈이라는 뜻이죠. 받을 수 있는 돈,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불 볼게요. 지불은 돈을 내다 또는 계산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돈을 내다, 계산하다. 뭐 내가 지불했어 라고 하면 내가 계산했어, 내가 돈 냈어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공급 볼게요. 공급은 보통 수요와 반대 의미가 있어요. 수요. 자, 공급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시장에 팔기 위해 보냈어요. 그걸 공급이라고 합니다. 반대 의미는 수요예요. 수요는 소비자가 물건을 돈 주고 사고자 하는 마음, 이걸 수요라고 합니다. 자, 보통은 사람들이 물건을 잘 팔려면 수요가 있는 물건,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물건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아야 물건이 잘 팔릴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무역 볼게요. 무역은 뭐 트레이드 이런 뜻인데요. 무역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매라는 뜻이고요. 주로 물건을 사고 팔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역이라고 할 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그걸 무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흔히 한번 볼게요. 흔히는 엄청 다양해요. 쉽게 라는 뜻도 있고요. 뭐 보통, 뭐 자주, 곧잘, 이런 의미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 많이 있는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흔히라고 하죠. 수아님 질문하셨네요. 선생님 혹시 시간이 있으면 문법 무엇 가운데 설명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가운데라고 하면 이것 중에 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뭐 중에,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송이 볼게요. 송이는 숫자를 세는 단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 개, 뭐 두 개, 한 사람, 두 사람, 한 명, 두 명 할 때 사용하는 이 개나 명처럼
이 앞에 나오는 숫자를 세는 단위예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한 숫자를 세는 건지 알아야겠죠? 이 개는 앞에 나온 게 모든 물건이고요. 명은 사람을 셀 때 쓰는 단위죠. 여기에서 송이는 꽃이나 또는 바나나 같은 하나의 줄기에 여러 개의 열매가 달린 물건들 있죠? 과일, 또는 눈, 이런 경우에 송이를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바나나 이야기 나왔는데 바나나 한 송이 이렇게 세는 것처럼 비슷하게 포도도 줄기 하나에 과일이 막 여러 개 달려있죠. 이것도 포도 한 송이 이렇게 세고요. 눈도 자세히 보면 눈 모양이 막 이렇게 하나 안에 뾰족뾰족 예쁜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도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셉니다. 자, 꽃도 꽃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세죠. 그렇죠. 지금 티벳매티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백만송이 장미 이런 것처럼 꽃을 세는 단위, 꽃, 또는 바나나나 포도 같은 이런 과일들, 눈 셀 때 송이라고 셉니다. 이해되시죠? 유통업자 볼게요. 유통업자는 물건을 옮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통업자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택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을 직접 만들지는 않는데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받아서 물건을 산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할 때 보통 유통업자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보장 볼게요. 보장은요, 뭐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할 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때 보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 또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보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단어 정리해봤고요. 뭐 특별히 또 다른 어려운 단어는 없으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님 이거 이해되시죠? 뭐 가운데, 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의미로. 자, 다음에 46번부터 4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6번, 47번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여기저기서 쓰기에서도 보고 그 전에 우리 같이 문제 풀었었던 읽기, 듣기 예상 문제에서도 봤었던 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나와 있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보유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유세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하면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 내가 반려동물을 키워요. 이것에 대해 내는 세금, 이걸 보유세라고 하죠. 보통 한국에서는 보유세라고 할 때 뭐 땅이 있으면 보유세 내고요. 자동차가 있어도 보유세 내고요. 집이 있어도 보유세를 냅니다. 내가 주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용 보면요. 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하자. 자, 이것을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대요. 자, 그럼 아직 보유세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거 도입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검토한다는 것은. 그래서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 밑에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내용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VAT 세금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세금이죠. 보유세. 세 들어가면 다 세금입니다. 아, 황응우애님이 단어 질문하셨네요.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단어만 한 가지 보고 넘어갈게요. 재배하다.
아이고 못하네요. 재배하다. 자, 재배하다라는 것은 수확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농작물 있죠? 농작물을 길러서 수확하다라는 뜻이 재배하다라고 합니다. 기르고 키우고 그것을 팔기 위해서 수확할 때 우리는 재배하다라고 하죠. 뭐 쌀, 포도, 뭐 상추,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다 재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반려동물 보유세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여기 빨간색 부분까지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부분 보면요. 이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가구라는 것은 한 집 이런 뜻이죠. 반려동물 키우는 한 집에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해. 금액 돈이고요. 부과하다라는 것은 돈을 매기다. 돈을 내라고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부과해서 동물 권리 향상, 복지와 관련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내라고 해서 동물의 권리도 향상시키고 동물 복지와 관련한 재원, 필요한 돈이 있겠죠? 이 보유세를 걷어서 복지 향상과 권리 향상에 쓰는 그 돈을 쓰는 그 재료로 쓰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에 기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 제도 실시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이럴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전망 나와 있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더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 기를 수도 있고 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하다. 희망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나왔습니다.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기대와 반대니까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단어 좀 어렵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적인 취약점과 예측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문제점 두 가지라는 거죠. 제도적 취약점, 예측되는 부작용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제도적인 취약점이에요. 여기 이 보유세라는 이 제도, 법을 만드는데 뭔가 약한 약점이 있다 라는 뜻인데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등록제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식별이라는 것은 확인입니다. 반려동물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등록제도가 이제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적응해서 그걸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절차가 복잡해서 등록 비율이 저조하다, 등록 비율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네요. 누구는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내지 않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평하게 모두 다 반려동물 있는 사람은 모두 돈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 제도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대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대요. 자, 그런데 이 등록제가 복잡하대요.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 비율이 너무 낮다라고 제도적 취약점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보면 또한이라고 해서 이제 부작용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 주기적인 보유 여부, 반려동물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마다 그걸 확인해야 하는데 점검이 어렵대요. 확인이 어렵대요. 자, 그래서 과세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네요. 반려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때가 되면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너무 어려워서 과세징수라고 하면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세금을 받는 것에 대한 효과가, 실제 효과가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무엇보다 보유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돈 내라고 하면, 세금 내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동물 유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동물 기르는데 반려동물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문제점 1번부터 3번까지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므로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글 쓴 사람의 생각이 나와 있죠. 정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대요. 어떻게 하래요? 자, 현실 고려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래요. 이 보유세를 걷기 위한 좋은 방법을 마련해서 도입 시기, 돈을 걷는 그 시기를 결정해야지 그냥 마구 시작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필자의 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필자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실적인 방법을 준비를 해서 도입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으로 문제 푸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4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보유세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 제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시라는 것은 해결 방법을 꺼내서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부가 이런 현실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 부분에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여기 문제점 계속 이야기해서 도입이 너무 빠르니까 이거 신중하게 해야 돼. 바로 하지 말고 방법을 마련해서 도입 시기를 잘 생각해야 해 라고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을 하고 있다. 3번 볼 수 있겠죠. 이 3번 마지막 부분 문장을 고려해서 만약에 필자의 태도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려동물 보유세와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해결 방법을 현실적인 해결 방법 그대로 써볼게요. 현실적 해결 방법을 촉구하고 있다 라고 나왔다면 이 맞는 답이 될 것 같아요. 촉구가 뭐예요? 강하게 요구한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지금 보면 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해결 방법 마련해라, 준비해라, 촉구,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여기 나온 태도가 촉구한다, 해결 방법 제시를 촉구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아니고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세요 나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정리했으니까. 자, 먼저 첫 번째는 반려동물 등록 과정이 간소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문제점 나와 있는 부분 있었죠? 이 그러나부터 자, 여기까지 부분에서 보면 여기 반려동물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등록 여기 나왔죠? 등록제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라고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절차가 복잡하대요. 그러면 1번 간소화되고 있다 틀렸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2번 볼게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되면 유기되는 동물 증가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었네요. 여기 세 번째 문제점.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으로 보유세가 되면 동물 유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크다. 2번 답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정부는 반려동물 가구에 대해 매년 일정 금액의 세금 부과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반려동물 보유세가 그거죠.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돈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유세를 시작할지 말지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작한 건 아니죠.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부과한다 틀렸구나. 지금 검토하고 있구나.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반려동물 보유 확인하기 위해 정기점검 실시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기적으로 보유 여부를 점검하기가 어떻대요? 주기적, 정기 점검, 정기적. 똑같은 말이죠? 이걸 어려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4번 틀렸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주기적이라는 건 정기적, 정기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일정한 간격이나 시간을 두고, 시간차를 두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주기적이다, 정기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티베메티님이 선생님 문제점 글구조 다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부작용이라고 하셨는데 전에 54번 쓰기 할 때 했던 그 글구조 말씀하시나요? 아, 여기에 있는 글구조. 아까 보여드린 그 글구조 말씀하시나 보군요. 자, 여기서도 단어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 있죠. 아까 보유세는 설명했었고 어떤 거 한번 볼까요? 동물 권리 향상 또는 재원, 아까 조금 설명하다 말았던 거 재원, 그리고 조성하다도 잠깐 보고요. 여기 이거 단어 좀 어려웠죠. 제도적 취약점, 예측되는 부작용. 이건 여러분들이 아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고급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조, 낮다 라고 했었고요. 주기적, 정기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폭발적으로. 이렇게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동물 권리라는 것은요, 전에 저희 54번 쓰기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동물권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동물도 안전하게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생명체로서 누려야 할 삶에 대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이걸 동물권이라고 하고요. 향상은 이 권리를 보장하다, 늘려야 한다, 높여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재원 볼게요. 자, 재원은요, 세금 있죠.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을 만들 수 있는 곳. 이걸 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이 있어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준비해요? 이 세금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거 국민들이 내요. 세금을 한 명 한 명. 국민들 한 명 한 명을 재원이라고 하는 거죠. 가윤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윤님도 이 모의고사 보셨나요? 더 열심히 수업하라는 의미로 알고 이번 주 2회 모의고사 열심히 수업할게요. 재원, 이 원자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 근원, 원래 나오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돈이 나오는 곳, 돈이 생기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국민들의 세금을 내는 재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다른 의미로는 재원이 인재라는 뜻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인재들을 재원이다 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인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는 곳, 돈이 나오는 곳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조성 볼게요. 자, 조성은요, 만들어서 이루다 라는 뜻으로요. 여기서는 구현하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현하다, 조성하다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제도적 취약점, 좀 고급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하면 좋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54번 쓰기에 사용하시면 좀 좋기 때문이에요. 이 제도적 취약점이라는 것은 이 제도가 법, 사회 질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질서나 법에
뭐 약점, 문제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떤 질서나 법이든 그 약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문제점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도적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측되는 부작용도 볼까요? 예측되는 부작용. 예측이 미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예측되는 부작용 하면 미리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부작용은 문제점과 같은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부작용, 문제점, 뭐 취약점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윤님, 아이를 목욕하고 다시 왔습니다. 요즘 선생님 올려주신 수업 매일 4시간 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를 기르시는 어머님이시군요. 와,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하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윤님도 어떤 목적에서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토픽 좋은 점수 얻으셔가지고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과외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 교육을 위해서 또는 뭐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한국어 교육을 받거나 이제 토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죠.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다음에 보면 저조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조하다, 낫다 이런 뜻이 되고요. 주기적, 정기적 같은 뜻이라고 했었죠? 주기적, 정기적,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이 똑같은 사이를 두고 반복되는 것을 주기적, 정기적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있는 것. 또 하나, 둘, 셋 하고 어떤 일이 있어요. 또 똑같은 시간이 지나서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일정한 시간을 간격으로, 일정한 거리를 간격으로 반복되는 일을 주기적, 정기적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폭발적 한번 볼까요? 폭발적. 자, 폭발적은 매우 크게 뭐 급진적으로 급격하게 같은 뜻이에요. 우리 53번에서 여러분들이 뭐 급격하게 대폭 이런 단어 많이 쓰시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대폭.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뭐 또 다른 이해 안 되는 단어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없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8번부터 50번 문제네요. 48번부터 50번은요, 보시면 윗글을 쓴 목적 찾아라 라고 나왔는데, 보면 다 간접 광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지 않아도 위에 나와 있는 글의 내용이 간접 광고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추측해서 찾으라 라는 문제고요. 마지막 50번은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됩니다. 먼저 글 내용 확인하기 전에 간접 광고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접 광고의 반대는 직접 광고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광고들 있죠. TV에서 하는 광고들. 이런 것들을 직접 광고라고 하고요. 자, 간접 광고라고 하면 드라마 속에서 소품으로, 드라마 속에서 어떤 재료로 사용되는 제품, 이것을 간접 광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드라마 한 장면에서 드라마 등장인물이 이 홍삼을 먹고 있는데 이게 보면 어디 홍삼인지 직접적으로 상표가 그대로 나오고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뭐 이 홍삼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해도 TV에 이 제품이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 이거 먹으면 좋은가 보다. 아, 이거 사야지 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간접 광고라고 하죠. 또 이렇게 사용되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드라마 장면 중에 일부분인데요. 드라마 소품으로 그냥 사무실인데 여기 보면 무슨 제품들 여러분들도 다 아는 슈퍼 가게에서 마트에서 파는 제품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가리지 않고 무슨 제품인지 이런 것도 다 간접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도 보면 영화 중에 한 장면인데 스타벅스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보다 보면 아, 스타벅스 커피는 스타벅스라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박힌 인식 때문에 커피에 대해서 커피 마셔야지 하면 스타벅스를 생각하고 더 자주 찾아가게 되죠.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제품들을 간접 광고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미리 정리해 놓은 걸로 한번 보고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보면 간접 광고라고 나와 있죠. 간접 광고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에 간접 광고 의미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것을 위에서 말한 이 내용을 간접 광고라고 한다 라고 해서 위에 간접 광고의 의미를 정리해 주고 있죠. 자, 보면 간접 광고 의미가 이렇게 나와요. 방송에서 특정 회사의 상표를 부각하는 장면. 보면 스타벅스 이미지가 그대로 나와 있었죠. 이 상표가 또 정관장 홍삼 상표가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상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런 장면, 이거 간접 광고다 라는 거죠. 상업적인 의도를 감춘 채, 상업적 의도 뭐예요? 그 물건 많이 사세요. 많이 드세요. 라는 게 의도인데, 그걸 감춘 채 프로그램 내에 배치된 제품, 소품으로 사용하거나 기업의 이름을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만드는 것, 그걸 간접 광고라고 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이 파란색 부분이 간접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장 이렇게 사용돼 있어요. 이렇다는 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앞 내용이 다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요. 또한 이라고 해서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문제점 한번 볼까요? 보면 간접 광고는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대요. 어떤 기업의 상품이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서 보이게 하다 이런 뜻이죠. 자연스럽게 보여주어서 무의식적인 각인 효과를 심어준다는 데 문제가 발생한대요. 이 무의식적인 각인 효과라는 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는 이런 것이다 라는 다음 문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의식적인 판단을 없애버리고 간접 광고가 다루는 대상을 무조건적 신뢰하게 만든대요. 그럼 보세요. 무의식적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어서 각인,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면 당연히 그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겠죠. 답은 1번이 돼요. 소비 욕구 부추기는. 무조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 간접 광고의 대상을 믿게 해서 신뢰하게 해서 사람들이 그 물건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걸 무의식적인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 없이 무조건 사게 만드는 것이다. 1번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위축은요.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줄어들게 만드는 거. 구매 심리, 사고 싶다는 마음을 줄어들게 하는 것.
앞에 각인 효과와 맞지 않고요. 상품 가치 떨어뜨리다.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물건 사지 않겠죠?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다 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의식적 판단 차단, 무조건적인 신뢰 이런 말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답은 1번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자, 문제점 첫 번째는 무의식적인 각인 효과로 물건을 신뢰하게 만든다 라는 게 문제점 1번이죠. 또한 두 번째 볼게요. 간접 광고의 대가로 광고주들이 광고를 하게 하는 그 사람들, 광고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제작비를 지원하면서 광고 시간 횟수를 늘리도록 하는 요구가 강해져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네요. 드라마나 영화의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경우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래요. 간접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 제품을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드라마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과도한 이런 간접 광고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사람의 불만, 비판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 문제점에 대한 작가의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면요. 지나친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을 즐겁게 보려는 드라마나 영화를 즐기려고 하는 이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뺏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나친 간접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도 있네요. 간접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지요. 법적 규정을 마련해서 자, 위반할 때, 이것을 어길 때, 법을 어겼을 때 광고주와 방송사가 부담을 느낄 정도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위에서 자꾸 간접 광고하면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거 막기 위해서 법적 규정, 제재 강화라고 대책을 이야기한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면 전체 내용 간접 광고에 대한 의미, 문제점 두 가지,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 글 왜 썼을까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어요? 간접 광고 어떻게 하재요? 하재요? 말재요? 마지막 부분이 작가의 생각이 되겠죠. 목적,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 광고는 하면 안 돼. 비판할 줄 알아야 하고 법적 제재를 마련해야 해 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문제점을 들어서 이게 근거예요. 이 근거를 가지고 간접 광고에 대해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자. 한 가지 더 말했죠.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티맵매트님 54번 쓰기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읽기도 제대로 공부하면 쓰기에 도움이 되고요. 쓰기도 제대로 공부하시면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하거나 쓰기 할 때 글을 쓰는 방법, 글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서 읽기나 쓰기나 듣기 공부하시면 훨씬 서로서로 도움이 되죠. 다른 부분에도. 틀린 거 보면요. 간접 광고에 대한 인식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인식 전환이라는 건 생각을 바꾸다 라는 뜻인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나오지 않았죠. 자, 2번 간접 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품의 구체적인 효과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법적 제도 시행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간접 광고 법적 제도를 마련하자라는 거였지 이 제도 시행한 후에 제도를 시작한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아니었죠. 이 앞부분이 틀렸네요. 3번만 답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아까 49번은 풀었었고 마지막 50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 1번 간접 광고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 환경 개선. 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말 나왔었나요?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대신에 이런 내용은 있었죠. 간접 광고 때문에 간접 광고 대가로 프로그램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관련한 환경이 뭐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송사는 시청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 간접 광고 부각한다. 이거 완전히 틀렸네요. 왜요? 지나친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지 권리 보장하기 위해서 간접 광고한다라는 것 없었죠. 목적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볼게요. 광고주들은 간접 광고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 간접 광고 대가로 광고주들이 요구가 강해져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죠. 광고주들은 요구할 수 있어요. 광고를 더 많이 해주세요. 더 자주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번도 틀렸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의견 제시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광고 시간도 늘려주고 횟수도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강해진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간접 광고 시청자들이 상품에 대한 비판적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 어디에 있었어요? 간접 광고는 무의식적인 각인 효과, 그래서 판단을 차단한다.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게 만든다. 여기 계속해서 4번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비판적인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간접 광고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답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단어 한번 볼 건데 혹시 제가 이제 정리할 단어 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단어 있으시면 질문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티베메티님이 선생님 문제의 질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낸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 메이든보이즈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앞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번 주에는 메이든보이즈 2회 모의고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2회 모의고사 지난주 토요일에 시험을 봤지만 여러분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3회, 다음은 4회 이렇게 있는데요. 90회 시험 전까지는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미리 한번 내가 시간 맞춰서 풀 수 있는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3회 모의고사 풀이, 그리고 추석 지나고 10월 달에는 시험 전에 마지막 4회 모의고사 풀이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먼저 보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풀이 수업하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한번 볼게요. 단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각인 효과 한번 같이 보고요. 다음에 이거 무조건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침해 한번 보고요. 아까 위에 문제에서 이 부축이다 나왔었죠? 이거 부축이다, 위축시키다 이 단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더 뭐 다른 단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자, 각인 효과, 각인이라는 건요. 일단 여러분들 각인이라는 건 각인되다, 각인하다 라고 쓰는데 54번 글을 쓴 학생들 글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상적이다, 인상적이라는 표현 쓰죠. 인상적이라는 게 눈으로 한번 보고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다라는 뜻이죠. 같은 뜻입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다 라는 의미예요. 각인은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다, 이런 효과를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기억되는 효과. 그 각인 효과와 관련해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각인 효과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들 오리 아세요? 오리? 이런 오리들은요.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한대요. 태어나서 처음 본 그 대상을 자신들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따른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 본 이 모습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죠. 나를 낳게 해준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각인 효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저장된 것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효과라는 뜻으로 각인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각인 효과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리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태어나서 눈으로 본 사람을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각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무조건적 한번 볼게요. 무조건적 같은 말로는 맹목적이라고도 해요. 예,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 조건이나 뭐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비판 없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자, 다음에 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해를 끼치다 이런 뜻이에요. 침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땅에 들어가서 피해를 주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 땅에 들어가서 피해를 주다, 침해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부추기다 볼게요. 부추기다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흔들다 또는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 부추기다, 설득해서 권유, 설득해서 꿰어내다, 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또는 어떤 마음을 갖도록 옆에서 계속 권유하다, 설득하다, 흔들다가 권유하다, 설득하다,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위축시키다 볼게요. 자, 위축이라고 하면요. 좀 작아지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축시키다 라고 하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다, 기운을 내지 못하게 하다, 힘이 없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위축시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 단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 밖에?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글구조 보시면 특별히 글 내용을 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어서 어렵거나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